빙 내가 된다는 거. 자, 이제 우리 이 의식에 대한 실제적인 문제를 만날 전제가 되었다. 실제적인 문제는 내가 수년간 여러 의견을 받아들여서 정립한 의식과학에 대한 새로운 사고방식이다. 의식과학을 논할 때 실제적인 문제를 다루는 것이 가장 성급한 접근법이라고 생각한다. 실제적인 문제 관점에서 의식과학의 주요 목표는 의식적인 경험의 현상학적인 속성을 설명하고 예측하고 제어하는 것이다. 실제적인 문제는 뇌와 몸에서 일어나는 물리적인 메커니즘과 프로세스라는 측면에서 특정한 의식적인 경험이 일어나고 또 현상학적인 속성을 갖는 이유를 설명한다. 이렇게 설명하면 특정한 주관적인 경험이 언제 일어날지 예측할 수 있고 또 근본적인 메커니즘에 개입해서 주관적인 경험을 통제할 수 있다. 실제적인 문제를 다루려면 특정 뇌 활동이나 물리적인 프로세스 패턴이 그냥 일어나지 않고 특정한 의식적인 경험을 드러내는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실제적인 문제는 어려운 문제와는 구별해야 된다. 실제적인 문제는 의식의 애초에 우주의 일부가 된 이유와 방법을 설명하는 과제를 최우선으로 하지 않는다. 의식의 단순한 메커니즘을 통해서 마술처럼 나타나는 특별한 비법을 찾지도 않는다. 실제적인 문제는 의식의 기능이나 행동보다 현상성에 중점을 둔다는 점에서 쉬운 문제와도 구별이 된다. 실제적인 문제는 의식의 주관적인 측면을 숨기지 않는다. 메커니즘과 프로세스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물질과 마음의 관계를 다루는 물질적인 세계관도 자연스럽게 일치한다. 이 차이를 명확히 살펴보기 위해서 여러 접근법이 빨강이라는 주관적인 경험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살펴보자. 쉬운 문제라는 관점에서 빨강을 경험하는 것과 관련된 메커니즘 메커니즘적인 기능적 행동적인 속성을 설명하는 일이 문제가 된다. 특정한 뒷파장이 시각체계를 활성화하는 방법, 우리가 저 물체는 빨갛다라고 말할 때의 상태, 빨강 신호등을 볼 때의 전형적인 행동, 빨간색 물체가 특정 정서적인 반응을 유도하는 방식 등이 이에 해당한다. 쉬운 문제 접근법은 이런 메커니즘적인 기능적 행동적인 속성이 현상성, 여기서는 빨강의 현상성을 수반하는 이유와 방법을 의도적으로 지나친다. 경험에 나타나지 않는 것과 달리 어떻게든 주관적인 경험에 나타난다는 것은 어려운 문제의 영역에 속한다. 메커니즘에 대한 정보가 아무리 많아도 좋아. 그런데 이 메커니즘이 왜 의식적인 경험과 연관이 될까? 어려운 문제 관점에서 메커니즘의 빨강을 본다라는 주관적인 경험 사이에 설명적인 간극이 있다고 항상 의심하게 된다. 실제적인 문제 관점은 의식적인 경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의식적인 경험의 현상학적인 속성에 초점을 맞춘다. 빨강을 경험한다는 것은 시각적이고 이런 경험은 보통 사물에 고정된 속성이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빨강은 표면적인 속성이고 다양한 채도를 지니며 빨강이라는 색 범주 내에서 자연스럽게 달라질 수는 있지만 다른 색 범주와는 분명히 구별된다. 이런 의식적인 경험은 속성은 모두 경험 자체의 속성이지 적어도 1차적으로는 의식적인 경험의 기능적인 행동적인 속성은 아니다. 실제적인 문제의 목표는 뇌와 몸에서 일어나는 일의 현상학적인 속성을 설명하고 예측하고 제어하는 것이다. 우리는 특정한 경험이 다름 아닌 그런 고유한 방식으로 경험되는 이유를 설명하고 예측하고 제어하는 것은 어떤 뇌활동 패턴인지 알고자 한다. 실제적인 문제는 빨강을 경험하는 의식적인 경험은 왜 발항, 치통, 질투심 같은 것을 경험하는 방식과 다른지 질문한다. 대부분의 과학 연구를 평가하는 기준은 어떤 현상을 어떻게 설명하고 예측하고 제어하는지에 달려있다. 목표하는 현상이 애초에 아무리 종잡을 수 없어 보였더라도 말이다. 물리학자들은 우주의 속성을 설명하고 예측하고 제어하면서 우주의 비밀을 푸는 데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지만 우주가 무엇으로 이루어졌고 왜 존재하는지는 아직 밝히지 못한다. 의식과학 역시 의식적인 경험이 왜 어떻게 우리가 사는 우주의 일부가 되었는지를 설명하지 않아도
의식적인 경험의 속성과 본질을 밝히는 데 엄청난 진전을 이룰 수 있다. 하지만 과학적인 설명이 항상 직관적으로 만족스러우리라는 기준은 접어야 한다. 물리학에서 양자역학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몹시 힘들지만 현재로서는 물리적인 현실의 본질을 가장 잘 설명하는 이론으로 널리 받아들여진다. 이와 마찬가지로 의식과학이 무르익으면 그렇지 이게 맞아 당연히 이렇게 되어야 해 라고 직관적으로 느껴지지 않더라도 현상학적인 속성을 제대로 설명하고 예측하고 제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하지만 실제적인 문제를 조장한다고 어려운 문제가 실패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간접적이지만 실제적인 문제는 여전히 어려운 문제를 추구한다. 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의식의 신경상관 물이라는 개념을 소개하겠다. 불과 30년 전만 해도 의식과학에 대한 평판이 얼마나 좋지 않았는지를 생각하면 아직도 놀랍다. 내가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학부과정을 시작하기 1년 전인 1989년 선도적인 심리학자인 스튜어트 서덜랜드는 다음과 같이 썼다. 의식은 매혹적이지만 규정하기 어려운 현상이고 의식이 무엇이고 어떤 역할을 하고 왜 진화했는지는 설명할 수가 없다. 의식에 대해서 읽을 만한 문헌은 전혀 없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문장은 무려 국제심리학 사전에 나온 표현이다. 이 말은 내가 학계에 처음 발을 들일 때 부딪혔던 의식에 대한 일반적인 태도를 잘 포착한다. 당시에는 잘 몰랐지만 케임브리지에서 멀리 떨어진 다른 것의 상황은 훨씬 나았다. 의식의 신경상관물의 표준 정의는 서로 결합해서 특정한 의식적인 지각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최소 신경 메커니즘이다. 의식의 신경상관물 접근법은 빨강을 본다처럼 각 경험에 관여하는 특정한 신경활동 패턴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런 신경활동이 있을 때마다 빨강이라는 경험이 발생하고 신경활동이 없으면 경험도 발생하지 않는다. 의식의 신경상관물 접근법의 큰 장점은 실질적인 연구 방법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의식의 신경상관물을 밝히려면 특정한 의식적인 경험을 하는 상황과 그렇지 않은 상황을 만들기만 하면 된다. 이때 두 상황은 해당 의식적인 경험이라는 측면 외에는 최대한 비슷해야 한다. 그 다음에 기능적인 자기 공명 영상이나 뇌 전도 같은 뇌 영상법으로 두 상황의 뇌 활동을 비교한다. 이때 의식적인 경험하는 상황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뇌 활동이 각 경험의 의식의 신경상관물이다. 양안 경합 현상은 의식의 신경상관물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먼저 양쪽 눈에 각각 다른 이미지를 보여준다. 예를 들어서 왼쪽 눈에는 얼굴 사진을, 오른쪽 눈에는 집 사진을 보여준다. 이 상황에서 의식적인 지각은 얼굴과 집을 기묘하게 중첩하지 않는다. 의식적인 지각은 얼굴과 집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며 몇 초만 머무른다. 먼저 집을 보고 다음에는 얼굴을 보고 그 다음에는 집을 보는 식으로 계속 반복한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감각 입력이 변하지 않는데도 의식적인 지각은 계속 변한다는 점이다. 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살펴보면 의식적인 지각을 나타내는 뇌 활동과 들어오는 감각 입력을 나타내는 뇌 활동을 구별할 수가 있다. 의식적인 지각을 나타내는 뇌 활동이 바로 해당 지각에 대한 의식의 신경 상관물이다. 의식의 신경상관물 전략은 여러 해 동안에 상당히 생산적인 성과를 거두었으며 다양하고 흥미로운 결과를 보여주었다. 하지만 한계 역시 분명하다. 의식의 신경상관물 전략의 한 가지 문제는 여러 잠재적인 결혼 변수와 진짜 의식의 신경상관물을 구분하기 어렵고 결국 이 둘의 구분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이 중요한 문제는 신경에서 발생하는 잠재적인 결혼 변수가 의식의 신경상관물 자체의 전제 조건이자 결과라는 점이다. 양안 경합 실험의 경우에 의식적인 지각을 나타내는 뇌 활동은 주의 집중 같은 상형식 과정을 나타낼 수도 있고 집이나 얼굴이 보인다고 보고 하는 말하기 행동 같은 하형식인 과정을 나타낼 수도 있다.
의식적인 지각의 흐름과 연관해 보더라도 주의 집중이나 구두 보고 또는 이러한 상형식이 전제 조건이나 하향식 결과를 담당하는 신경 메커니즘을 의식적인 지각 자체를 담당하는 신경 메커니즘과 혼돈해서는 안 된다. 더 중요한 문제는 상관관계가 곧 현상을 설명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단순한 상관관계가 인과관계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은 누구나 잘 알지만 상관관계가 충분히 설명이 되지 못한다는 점도 사실이다. 기발한 실험 디자인이 늘어나고 더욱 강력한 뇌영상 기술도 발전했지만 상관관계 자체가 곧 어떤 현상을 설명하지는 못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의식의 신경 상관을 전략과 어려운 문제는 자연스러운 단짝이다. 뇌에서 일어나는 일과 경험에서 일어나는 일 사이의 상관관계를 살피는 데만 몰두하면 물리적인 것과 현상학적인 것 사이에 설명적인 간극이 있다고 항상 의심하게 된다. 하지만 상관관계를 살피는 일을 넘어 실제적인 문제의 접근에 따라서 신경 메커니즘의 속성 또 주관적인 경험의 속성 사이를 잇는 설명을 찾는다면 이 설명적인 간극은 좁아지고 결국은 완전히 사라질 것이다. 빨강의 경험이 왜 파랑이나 질투심의 경험과 다른 고유한 방식으로 일어나는지 예측하고 설명하고 제어할 수 있다면 빨강의 경험이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한 미스터리는 줄어들고 결국 사라질 것이다. 물리적인 것과 현상학적인 것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 다리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면 의식을 물리적인 측면에서는 결코 설명할 수 없다는 어려운 문제 같은 생각은 사라지고 결국 형이상학적인 연기 속으로 사라지거나 될 것이다. 이것이 실제적인 문제의 야심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의식적인 경험을 설명하는 충분하고 만족스러운 과학을 손에 넣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야심이 옳다고 볼 수 있을까? 지난 한두 세기 동안에 생명에 대한 이해가 어떻게 성숙해 왔는지 떠올려 보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생명은 오늘날 의식처럼 신비롭다고 여겨졌다. 당시 과학자와 철학자들은 살아있다는 것의 속성을 물리적인 화학적인 메커니즘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의심했다. 살아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생물과 무생물의 차이는 너무 근본적이어서 어떤 메커니즘의 설명으로도 이들 사이의 간극을 이을 수 없다고 여겼다. 이런 생기론은 19세기 절정에 이르렀다. 요하네스 밀러나 루이 파스테르 같은 선도적인 생물학자들의 지지를 받은 생기론은 20세기까지 꾸준히 이어졌다. 생기론들은 살아있다는 것의 속성을 엘랑비탈 같은 특별한 비법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여겼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듯이 특별한 비법은 필요 없다. 오늘날 과학계는 생기론을 철저히 거부한다. 세포의 작동 방식처럼 생명에 대해서 알려지지 않은 것이 여전히 많지만 살아있다는 상태의 초자연적인 요소가 필요하다는 생각은 완전히 신뢰를 잃었다. 생기론은 초자연적인 것 없이 살아있는 상태를 상상할 수 없다면 역으로 살아있는 상태를 상상할 때 초자연적인 것이 필요하다는 뜻이라고 잘못 해석했다. 이런 생기론의 치명적인 약점은 좀비 논증의 핵심이 지닌 약점과 같다. 생명과학은 실용적인 진보에 초점을 맞춘 덕에 근시안적인 생기론을 넘어서 살아있다는 것의 의미를 살피는 실제적인 문제에 중점을 둘 수 있게 되었다. 생물학자들은 비관적인 생기론에 구애받지 않고 생명계의 속성을 밝힌 다음에 물리적인 화학적인 메커니즘 측면에서 생명의 속성을 설명하고 예측하고 제어해 왔다. 생식, 대사, 성장, 자기치유, 발달, 항상성, 자기조절 같은 모든 속성은 각각은 물론이고 전체적으로도 메커니즘적인 설명에 들어맞는다. 설명의 세부가 채워지면서 생명이란 무엇인가라는 본질적인 미스터리가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생명이라는 개념 자체도 세분되어 살아있다는 것이 드는 생명과 비생명으로 양분되는 단일 속성으로 여겨지지 않게 되었다. 바이러스처럼 잘 알려진 중간지대뿐만 아니라 생명계의 특성 중에서 일부만 가진 합성 유기체, 심지어 기름방울 집사조차
생명으로 여겨지게 되었다. 생명은 초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받아들여지면서 생명은 훨씬 흥미로워졌다. 생명과 아까 의식의 유사점에서 의식의 실제적인 문제를 다룰 낙관론의 원천과 실용적인 전력을 가져올 수가 있다. 낙관론은 오늘 의식 연구자들이 처한 상황이 불과 몇 세대 전에 생명의 본성을 연구하던 생물학자들의 상황과 비슷하다고 본다. 지금 미스테리하다고 계속 미스테리하게 남아있지는 않으리라는 뜻이다. 의식의 다양한 속성을 근본적인 메커니즘의 맥락에서 설명하면 생명이란 무엇인가라는 미스테리가 사라진 것처럼 의식이 어떻게 발생하는가라는 근본적인 미스터리도 사라질 것이다. 물론 생명과 의식이 똑같지는 않다. 생명의 속성은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의식과학이 설명하려는 목표는 1인칭으로만 존재하므로 주관적이라는 점이 가장 두드러진 차이다. 그렇다고 극복할 수 없는 장애물은 아니다. 관련 데이터가 대체로 주관적이어서 수집하기 어려울 뿐이다. 실용적인 전력은 의식도 생명처럼 단일한 현상이 아니라는 생각에서 나온다. 생물학자들은 생명을 하나의 거대하고 두려운 미스터리라고 보는 관점에서 벗어나 단번에 얻은 깨달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리라는 소망과 요구를 버리게 되었다. 대신에 생물학자들은 서로 관련이 있지만 구분할 수 있는 여러 프로세스로 생명이라는 문제를 나누었다. 나는 이런 전략을 의식에 적용해서 당신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나타내는 핵심 속성을 수준, 내용 그리고 자기의 초점을 맞춰 살펴볼 것이다. 이렇게 하면 모든 의식적인 경험에 대한 만족스러운 그림이 밝혀질 것이다. 의식 수준은 얼마나 의식이 있는가에 대한 것이다. 혼수 상태나 내소 상태처럼 의식적인 경험이 전혀 없는 상태부터 깨어있는 정상적인 삶의 생생한 인식 상태까지 모두 아우르는 단계를 말한다. 의식의 내용은 우리가 무엇을 의식하는지 말한다. 내면의 우주를 구성하는 시각, 소리, 냄새, 정서, 기분, 생각, 믿음 등이다. 의식의 내용은 의식적인 경험을 통합으로 구성하는 감각 신호를 뇌 기반으로 해석한 다양한 지각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의식적인 자기는 당신이 된다는 고유한 경험이며 이 책의 주요 주제다. 자신이 된다라는 경험은 의식적인 내용의 하위 부분으로 특정 범 1인칭 관점, 독특한 기억, 기분이나 정서 또는 자유의지의 경험이다. 자아는 아마도 우리가 가장 매달리는 의식의 측면이므로 자의식의 의식 자체를 혼동할 수도 있다. 의식의 여러 측면을 이렇게 구분한다고 이들이 완전히 독립적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사실 의식의 각 측면은 독립적이지 않으며 의식의 여러 측면이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알아내는 것은 의식과학의 또 다른 중요한 도전 과제이다. 하지만 이런 포괄적인 용어를 이용해서라도 의식의 실제적인 문제를 구분하면 많은 이점이 있다. 설명해야 할 명확한 목표를 제시하면 의식을 설명하고 예측하고 제어하는 메커니즘을 더 쉽게 재현할 수 있다. 게다가 의식이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미지의 무언가라는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대신 의식의 여러 속성이 다양한 종과 사람들 사이에 여러 방식으로 어떻게 결합하는지 알 수가 있다. 의식 있는 유기체가 다양한 만큼 의식을 갖는 방법도 다양하다. 결국 어려운 문제 자체는 사라지고 우리는 현상학과 물리학의 연관성을 독단적으로 주장하는 자의적인 여러 주의를 받아들이지 않고도 의식을 자연히 연속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이 실제적인 문제의 약속이다. 실제적인 문제를 통해 우리가 얼마나 나아갈 수 있을지 계속 살펴보자.